우리 함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책장을 떠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기 위해 길을 나선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16세기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의 눈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생생한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서재에 가득한 먼지 쌓인 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세상 그 자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겠다고요. 그의 여정은 그러니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과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한 거대한 독서였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이자 16세기 이탈리아의 속사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생생한 초상화와도 같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드리아 해안에서 시작해 험준한 산맥을 넘어 토스카나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 기나긴 여정, 자,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곳, 아드리아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코나에서 시작됩니다. 16세기 당시 이곳은요, 정말 활기가 넘치고 동방과 서방, 온갖 문화와 언어가 뒤섞이는 세계의 교차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몽테뉴가 기록한 걸 보면 바다로 툭 튀어나온 두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았던 건 뭐니 해도 이 도시의 엄청난 다양성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터키 사람, 슬라브 상인들까지 뒤섞여 북적이는 모습은 당시 안코나가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인종의 용광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몽테뉴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해요. 바로 16세기판 초고속 통신망 같은 시스템인데요. 해안선을 따라서 막로들이 쭉 서 있는데 한 막로에서 해적선을 발견하고 대포를 꽝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다음 막로가 또 쏘고 또 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해서 이탈리아 반도 끝에서 베네치아까지 경고가 전달되는데 단 1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아니었을까요? 이 안코나라는 도시 이름 자체에도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게 원래 그리스어로 팔꿈치라는 뜻이래요. 지도를 보면 정말로 바다를 향해 툭 튀어나온 지형이 마치 거대한 팔꿈치로 도시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름 하나에 그 도시의 지리적 특징과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셈이죠. 몽테뉴의 여행기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유적지 보고 감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슬라보니아에서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날아와서 평생 먹을 메추라기를 여기서 다 먹은 것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또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신사에게 멋지게 예를 갖춰 인사하려다가 그만 자기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이런 어이없는 실수까지 솔직하게 기록하는 걸 보면 참 인간적이죠.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도시의 옛 이름, 세노갈리아의 어원을 파고들어요. 혹시 이게 아주 오래전 이곳에 정착했던 자신의 조상, 그러니까 프랑스인인 갈리아인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처럼 그의 여정은 단순히 눈앞의 풍경을 보는 걸 넘어서 과거의 흔적, 자신의 뿌리와 만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파노라는 도시에선 또 다른 재미있는 경험을 합니다.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개선문도 있고 음식도 정말 훌륭했는데 정작 이 도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는 미인은 한 명도 못 봤다고 아주 시니컬하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본 사람들은 다 정말 못생겼다라고요. 이런 걸 보면 몽테뉴가 뜬 소문 같은 건 절대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본 것만 믿는 아주 냉철한 관찰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이어진 여정은 내륙으로 깊숙이 방향을 틉니다. 몽테뉴의 발길은 메타우루스 강을 따라서 당시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군주 우르비노 공작의 영지로 향합니다. 이 땅은 그냥 평범한 시골길이 아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바로 여기서 아주 먼 옛날 로마군이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의 군대를 격파했거든요. 몽테뉴는 이 길을 걸으면서 마치 그 옛날 전투의 함성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닐까요? 그에게 여행은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는 동시에 시간을 탐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르비노 공작의 궁전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방이 1년 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365개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는 글귀까지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몽테뉴는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공작이 친스페인 성향이라 프랑스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공작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 거대한 영지가 곧 교황의 차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현실까지 꿰뚫어 본 거죠. 그의 관찰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철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초상화를 묘사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백하고 매우 잘생겼으며 수염이 없는 17 혹은 18살 청년의 얼굴, 긴 코, 부드러운 눈,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머리. 어떻습니까? 정말 눈앞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하스드루발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길을 돌아서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죠. 이게 진짜 무덤일 리가 거의 없다고요. 이게 바로 몽테뉴의 방식입니다.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회의주의적인 태도. 이게 그의 여행 내내 계속됩니다. 자, 이제 몽테뉴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구간, 일종의 신체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척추라고 불리는 험준한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일이죠. 그는 이 산을 넘는 과정을 무섭다거나 끔찍하다고 하진 않아요. 대신 고단하다고 표현합니다. 험한 돌길을 오르고 또 오르고 2마일, 그러니까 약 3.2km가 넘는 힘겨운 오르막이 계속되니까요. 하지만 이 고생 끝에 오는 보상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딱 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평원, 그리고 그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티베르강의 풍경. 아마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싹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산 정상에서 그는 지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권력의 경계도 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우루비노 공작의 땅을 벗어나 르네상스의 심장부인 피렌체 공국의 영토로 들어서게 된 거죠. 여정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험한 산을 내려오자 몽테뉴를 맞이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토스카나 평원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넓은 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마을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문명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죠. 토스카나에서의 경험은 정말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며칠 밤 연속으로 정말 형편없는 숙소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날은 토스카나 최고라고 불리는 여관에서 그 지역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으니까요. 심지어 당시에는 정말 보기 드문 사치품이었던 주석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기도 했대요. 16세기 여행의 현실이 어땠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르노 계곡을 지날 때쯤 몽테뉴는 지병이었던 두통이 다시 시작되는 걸 느낍니다. 머리가 지끈거리자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20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날아갑니다. 바로 이곳이 옛날에는 거대한 늪지대였고 위대한 장군 한니발이 코끼리를 타고 이 늪을 건너다가 심한 열병으로 한쪽 눈을 잃었던 바로 그 장소라는 걸 떠올린 거죠.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순식간에 과거의 역사적 고통과 하나가 되는 정말 철학자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렌체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주변 풍경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수많은 마을과 아름다운 집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내가 아는 그 어떤 도시도, 심지어 프랑스의 수도 파리조차도 피렌체만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가졌다고 자랑할 순 없을 것이다. 이건 프랑스인인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었죠. 자, 이제 이번 여정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몽테뉴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토스카나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자유의 도시 루카로 향합니다. 그가 지나온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토라는 도시에서는 흑백 대리석으로 지은 멋진 성당과 함께 거리 곳곳에서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백합 문양을 발견하고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반면에 피스토이아에서는 넓고 잘 닦인 거리를 보면서도 과거의 불화로 영광을 잃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은 원숭이 장난 같은 공허한 정보를 가진 공화국의 쓸쓸한 그림자를 목격합니다. 번영의 이면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루카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힘센 공작이나 교황이 대부분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루카만큼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유도시의 지위를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안전을 위해 신성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긴 했지만 그 자체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독립을 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몽테뉴의 눈에 비친 루카의 첫인상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쪽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놔서 밖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숲처럼 보였다고 해요. 비단 산업 덕분에 사람들도 많고 활기가 넘쳤고요. 아름다운 평원과 언덕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친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풍경이었죠. 하지만 몽테뉴의 진짜 목적지는 루카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강을 따라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16마일, 그러니까 약 25km를 더 들어갑니다. 바로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 루카의 유명한 온천을 향해서요. 자, 드디어 명성 높은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관찰해온 이 위대한 철학자는 과연 이 따뜻한 치유의 물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 산속 휴양지에서 그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몽테뉴가 드디어 기나긴 여정 끝에 루카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정말 숨막히는 풍경이었습니다. 계곡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사이를 리마강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죠. 산은 또 어떻고요. 꼭대기까지 온통 푸른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경치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몽테뉴가 펼쳐나갈 아주 세밀한 관찰과 끝없는 생각들, 그 위대한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무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우리도 몽테뉴를 따라서 16세기 이탈리아의 온천 마을 바니델라 빌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긴 뭐랄까, 그냥 쉬러 오는 휴양지 느낌이 아니었어요. 치유에 대한 아주 간절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죠. 마을에는 집이라고 해봐야 30채에서 40채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 집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적, 바로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을 위한 숙소였습니다. 아마 공기중에는 희미한 유황 냄새와 함께 아픈 사람들의 희망, 또 어쩌면 절망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몽테뉴는 그냥 대충 빈방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손님이라는 이정을 아주 제대로 활용하죠. 마을에 있는 집은 거의 다 돌아본 후에야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딱 정합니다. 그의 꼼꼼함은 계약서에서 아주 빛에 발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침대는 8개에 냅킨은 매일 새 것으로, 식탁보는 4월에 한 번씩 교체. 심지어 소금이랑 조리도구까지 제공해달라고 하죠. 15일 숙박비 11크라운에 뭐가 포함되고 안 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는 이 모습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모든 걸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할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곳의 규칙이었죠. 이 온천마을은 모든 게 정해진 관습과 의사들의 권위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몽테뉴처럼 호기심 많고 모든 의심부터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죠. 규칙은 이렇습니다. 며칠은 오직 물만 마실 것, 그리고 그 다음 며칠은 오직 목욕만 할 것. 절대로 같은 날에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말뿐. 이런 맹목적인 규칙이 오히려 그의 실험 정신에 불을 제대로 지폈다고 할 수 있겠죠. 현지 방식의 치료와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카시아라는 열매를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해요. 몸속의 나쁜 것들을 싹 비워내야 온천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죠. 일종의 강력한 설사약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몽테뉴는 꼬박 24시간 동안 극심한 구토와 복통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이 경험은 그에게 의사들과 현지 관습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하죠. 이렇게 위장을 다 뒤집어 놓을 바에야 차라리 신장결석의 고통을 겪는 게 낫겠다. 의사들의 처방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된 몽테뉴. 그는 16세기 사람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의사가 되고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한 거죠. 그는 펜과 노트를 들고 이 유명하다는 온천수가 과연 자기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1581년 5월 9일. 드디어 실험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온천으로 가서 정확히 7잔의 물을 마십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무게까지 재죠. 약 3.5파운드. 마치 과학자처럼 물의 온도는 어떤지, 혀끝의 감도는 미세한 단맛은 어떤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결론은 좀 시큰둥했어요.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더디고 약하군. 그의 회의적인 관찰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온천이 뭐랄까 좀 부드러운 시작이었다면 그가 두 번째로 발견한 베르나보 온천은 마치 야수 같았어요. 물은 훨씬 더 뜨거웠고 희미한 유황 냄새를 풍겼죠. 심지어 쇠로 만든 수도꼭지마저 부식시킬 정도로 강력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거기다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전설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은 그 물을 거의 경외하고 있었죠. 몽테뉴는 이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두 온천 사이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몽테뉴는 의사들을 쓴 책 대신 자기 몸이라는 훨씬 더 정교하고 진실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경험만을 믿었죠. 결국 의학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사들은 물이 몸속을 씻어낼 거라고 했지만 직접 겪어보니 빈속으로 들어간 물은 몸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영양분처럼 몸에 흡수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당시 의학계의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경험주의적 탐구 정신의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몸을 가지고 말하자면 극한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양을 5파운드까지 늘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리터가 훌쩍 넘는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정해진 규칙과 권장량을 무시하고 내 몸이 과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한계점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하려는 아주 대담한 실험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몽테뉴가 이 온천 마을의 거의 모든 규칙을 아주 체계적으로 어기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목욕하는 건 소화에 치명적이라고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물 마시는 것과 목욕을 하루씩 번갈아 했고 심지어 현지인들이 저러다 큰일 난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던 물을 마신 후 땀 흘리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천 체류를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반란이자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개인적인 과학 실험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온천수와 자기 몸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그의 넘치는 호기심은 이제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온천은 그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바로 인간성을 관찰하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그의 노트는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몽테뉴의 노트에는 주세페라는 한 남자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서사시 같아요. 튜르크 해적에게 잡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배신자로 몰립니다. 그래서 다시 탈출을 감행하지만 결국엔 제노바의 갤리선에서 노젓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죠. 몽테뉴는 이 한 남자의 기구한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비극과 인간의 끈질긴 생존 본능을 아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진흙 속에서 진주 같은 인물을 발견합니다. 디비치아라는 이름의 가난한 농부 여인이었죠. 글자 한자 배운 적 없는 그녀가 마치 신들린 것처럼 즉석에서 신화 속 인물들까지 인용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거예요. 그 모습에 몽테뉴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그녀를 자신의 식탁,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이건 천재성이란 교육이나 계급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존중의 표현이었죠. 그런가 하면 온갖 기이한 질병을 앓고 있는 크레모나 출신의 상인도 만납니다. 귀에서 바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방금 뭘 먹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계속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죠.
몽테뉴는 그의 병을 신기해하면서도 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연민이 담긴 시선으로 관찰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격도 아주 날카롭게 포착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국어를 할 때조차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마치 이건 내 당연한 권리야 라는 듯이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죠. 이건 그가 로마나 다른 지역에서 봤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이 지역만의 독특한 기질이었습니다. 몽테뉴의 눈에는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몽테뉴의 시선은 개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토스카나 시골의 문화,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 전체로 확장됩니다. 인류학자라는 말이 있기도 전인데 그는 이미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인류학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는 길거리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쪽 귀에 꽃을 꽂았느냐,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당신이 프랑스를 지지하는지 스페인을 지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살벌한 신호였던 거죠. 몽테뉴도 아무 생각 없이 꽃을 왼쪽 귀에 꽂았다가 프랑스파 사람들한테 노골적인 적위를 사는 아찔한 경험을 합니다. 단순한 장식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었던 시대의 풍경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몽테뉴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해 시즌에 첫 무도회를 직접 주최하면서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그는 춤을 가장 잘 춘 농부 남녀에게 줄 상품으로 앞치마, 구두, 머리 장식, 심지어 진주 목걸이까지 무려 19가지나 되는 상품을 루카 시내에서 직접 주문해 왔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과 더 깊이 교감하고 싶었던 거죠. 몽테뉴는 프랑스 귀족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농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숙녀처럼 차려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드물고 매혹적인 광경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그의 시선이 아주 흥미롭게 드러납니다. 이건 순수한 감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깊은 계급의식을 무심코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는 그들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그들을 자신과는 다른 계급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관찰은 식탁까지 이어집니다. 먹는 걸 보면 그 사회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곳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밀이 아니라 밤으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송아지고기나 최상급 토끼고기는 넘쳐났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쌌죠. 이건 이 지역의 경제 구조와 식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귀족들이나 소비하는 값비싼 식재료보다 서민들이 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밤이 이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죠. 온천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그는 자기 몸을 실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온천을 둘러싼 의료계 전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도나티나 프란치오티 같은 현지 의사들이 쓴 책들을 구해 읽어봤지만 이건 뭐 혼란만 더 커질 끈이었어요. 어떤 의사는 저녁을 든든히 먹으라고 하고 다른 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베르나보 온천을 극찬하지만 다른 의사는 그 물이 독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서로의 처방이 온갖 종류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권위라는 게 실은 이렇게나 공허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여정은 가장 큰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을 고치겠다며 온갖 규칙을 어기고 자신만의 치료법을 밀어붙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겪어본 적도 없는 지독한 두통과 눈앞이 흐려지는 새로운 병이었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쩌면 병을 고치려는 그 행위 자체가 권위에 대한 맹신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병을 낳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몽테뉴는 결국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의 일지를 보면 온천수의 효능에 대한 기록보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장수의 사기 행각,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인생, 춤추는 농부의 우아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러 이곳에 왔지만 정작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 세상의 다채롭고 모순으로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명확한 답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를 끝없는 관찰의 즐거움을 찾아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가 남긴 이 기록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16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와 함께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여정으로 아드리아 해안의 활기찬 도시들부터 토스카나 지방의 깊숙한 곳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몽테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지병인 신장결석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환자가 되어보기도 하고요. 자기 몸의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대 예술과 사회 그리고 의학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죠. 자, 몽테뉴의 여정은 이탈리아의 비옥한 아드리아 해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지나가는 도시들마다 얼마나 독특하고 생생한 풍경이 펼쳐졌는지 그의 눈을 통해 한번 들여다볼까요? 몽테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해안 도시들을 둘러보는데요. 그러면서도 각 도시의 핵심적인 특징은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앙코나에서는 그리스인, 트르크인, 슬라보니아인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포착했고요. 또 해안을 따라 세워진 방어용 탑들이 해적이 나타나면 대포를 쏴서 경고하는데 이 소식이 베네치아까지 전달되는데 딱 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가는 곳마다 사냥개인 세터견을 파는 모습이나 평생 먹은 것보다 더 많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기록은 이 지역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몽테뉴의 기록에서 정말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당시 지역 문화가 얼마나 생동감 넘쳤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시와 음악이 무슨 귀족이나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관에 가면 즉석에서 시를 읊는 시인들이 있고 심지어 양말 수선하는 가게에까지 악기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예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화는 몽테뉴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줘요. 굉장히 회의적이면서도 유머가 넘치죠. 파노라는 도시에 이탈리아 최고의 미인들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는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본 모든 여성들은 실로 매우 못생겼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러자 한 현지인이 그 아름다움이 꽃피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했죠. 뜬 소문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의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몽테뉴는 아드리아해를 등지고 내륙으로 들어섭니다. 역사의 흔적이 가득한 산악지대, 바로 우르비노 공작의 영지로 향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또 어떤 풍경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몽테뉴는 일부러 원래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고대 로마 시대의 길, 플라미니아 가도의 유적을 찾아갑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공학 기술을 보고 정말 감탄하죠. 특히 단단한 바위를 뚫어서 만든 터널을 보고는 그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과거에는 도로 폭이 40피트, 그러니까 12m나 됐는데 지금은 4피트로 좁아진 걸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우르비노에 도착해서는 그 유명한 공작의 궁전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방이 1년의 날수와 똑같이 365개나 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어요. 1476년에 페데리고 공작이 지은 이 궁전은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천장 전체가 나무가 아닌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처라고 써놓기까지 했고요. 글쎄요, 그 엄청난 명성에도 불구하고 몽테뉴의 반응은 좀 시큰둥했습니다. 경치가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정원 하나 없다는 걸 큰 단점으로 꼽았거든요. 심지어 그 유명하다는 도서관은 열쇠를 못 찾아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남들이 다 대단하다고 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몽테뉴의 성향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이제 몽테뉴의 여정은 험주는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그야말로 고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산맥을 넘는다는 건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칠고 돌만한 산길을 오르고 또 내려가면서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는 마치 하나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몽테뉴의 여행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를 평생 괴롭혔던 신장 결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이탈리아 루카의 온천에 꽤 오랫동안 머물기로 결심하거든요. 이제 철학자는 환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묵었던 숙소의 계약 내용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거실 하나에 침실 3개, 부엌이 딸린 숙소였고요. 침대가 무려 8개나 있었다고 해요. 15일 동안 실일 크라운을 지불했는데 냅킨은 매일, 식탁보는 사흘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는 조건이었죠. 덕분에 우리는 400여 년 전
16세기 유럽의 건강 요양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 온천 치료를 마치 하나의 과학 실험처럼 접근합니다. 의사들이나 현지 관습을 무작정 따르지 않아요. 첫날에는 설사약을 먹었다가 배가 아파서 바로 후회하기도 하고요. 현지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목욕과 머리 감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온천수를 직접 마셔보면서 어떤 물이 자기 몸에 더 잘 맞는지 그 효과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죠. 책이나 권위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온천에 머무는 동안 몽테뉴는 그 지역 농민들과 상류층 인사들을 위해 직접 무도회를 열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파티 며칠 전에 미리 공지를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악사를 고용하고 선물까지 준비하는 등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다고 해요. 낯선 곳에서 온 이방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어울리고자 했던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그가 준비했던 선물 목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앞치마, 신발, 머리 장식, 진주 목걸이 같은 것들을 준비했고요. 남성들을 위해서는 가죽 벨트와 모자를 준비했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특별히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 더 좋은 선물을 따로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보면 그가 단순히 관대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온천이라는 작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능숙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몽테뉴는 온천요법 그 자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고들면 들수록 명확한 답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모순과 혼란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온천의 핵심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도차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관을 통해서 뜨거운 온천수를 몸의 특정 부위에 아주 세게 쏘는 일종의 수압 마사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기 머리에 직접 한번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실험 정신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몽테뉴는 당대의 의료계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온천의 효능에 대해 의사 20명에게 물어보면 20명의 의견이 다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의 치료법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까지 말했다고 하니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국 몽테뉴는 권위 있는 의사들의 말보다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 온천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 하나가 당시 유럽의 정치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럽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립이 이 멀리 떨어진 온천 요양지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프랑스 지지자들은 오른쪽 귀에, 스페인 지지자들은 왼쪽 귀에 꽃을 꽂아서 서로를 구분했는데 몽테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왼쪽에 꽃을 꽂았다가 프랑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일화입니다. 꽃 한 송이 꽂는 것조차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던 시대였던 거죠. 혹시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몽테뉴가 계산까지 해뒀습니다. 숙식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비용이 한 달에 70이 금화, 크라운이었다고 해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이 온천이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부유한 귀족과 상류층이 모여 교류하던 최고급 사교의 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온천 요양을 마친 몽테뉴는 르네상스 시대의 심장두, 토스카나의 도시들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먼저 활기가 넘치는 피렌체의 축제를 경험하고 이어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쇠락해가는 도시, 피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몽테뉴가 본 피렌체는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의 도시였습니다. 종교 행렬에서는 기계 장치로 만든 용이 불을 뿜고 광장에서는 전차 경주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인 대공의 전차가 아니라 경쟁 가문인 스트로치 가문의 전차를 목청껏 응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축제일에는 대공의 궁전을 일본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다 같이 춤을 추기도 했고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 같았죠. 하지만 피렌체 바로 옆에 있는 피사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몽테뉴의 눈에 비친 피사는 한마디로 애처로운 도시였어요. 피사의 사탑이나 대성당처럼 건축물은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도시는 텅 비어서 마치 유령 도시 같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400개나 되던 귀족 가문이 이제 단 4가문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록은 피사의 쇠락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피사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캄포산토라는 공동 묘지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곳의 흙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가져온 신성한 흙인데 여기에 시신을 묻으면 딱 24시간 만에 살이 모두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몽테뉴는 이 전설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결국 몽테뉴는 이 피사라는 도시에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과 쇠락해버린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간과 권력,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죠. 한때 위대했던 공화국의 텅 빈 거리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질문은 그의 남은 여정 내내 계속될 깊은 사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몽테뉴의 여정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이번에는 르네상스 권력의 심장부를 떠나서 아주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도시로 향합니다. 몽테뉴가 피렌체에 딱 도착했는데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여름 더위에 그냥 압도당해 버려요. 근데 이 육체적인 감각이 마치 이 도시 자체가 품고 있는 어떤 뜨거운 긴장감이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저희가 처음 가볼 곳은 바로 성 요한 축일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도시 전체가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는 날인데요. 대공이 딱 지켜보는 앞에서 화려한 의식도 펼쳐지고 그 뒤에서는 또 은밀한 정치 드라마가 벌어지고 바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몽테뉴가 이 행렬을 쭉 지켜보는데요. 경건한 종교 행사 같으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의식이 뒤섞여 있는 거죠. 특히 시에나에서 온 조공 행렬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는데 몽테뉴 눈에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냥 농담하는 것 같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 숨겨진 피렌체의 지배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의 미우묘한 저항 같은 게 그의 눈에는 다 보였던 거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전차 경주예요. 몽테뉴는 이 경주를 보면서 고대 로마 경기를 딱 떠올려요. 그래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어떤 의식처럼 느껴졌던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가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는데요. 처음에는 대공의 전차가 쭉 앞서 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역전의 순간에 피렌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지배의 가문인 메디치, 오랜 라이벌이잖아요, 스트로치 가문이. 근데 그 스트로치 가문이 이기니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군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대놓고 보여주는 묘묘하지만 아주 명백한 저항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이 도시의 복잡한 속내와 숨겨진 민심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화려했던 공공광장을 좀 벗어나서 몽테뉴 개인의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적인 토론부터 도시의 좀 은밀한 구석까지 이 철학자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또 무엇을 느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몽테뉴가 아주 유명한 검객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거기서 나누는 대화 주제가 바로 전투 기술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몽테뉴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보다는 얼마나 실용적인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검술의 아주 세세한 동작 하나하나부터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현실에 딱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지식에 완전히 매료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지적인 자극을 받는 와중에도 몽테뉴는 자기 몸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관찰자였어요. 피렌체의 기후나 음식이 자기 몸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는 두통, 결석 문제, 심지어 치통까지. 자기가 겪는 이런 질병들을 일지에 아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일지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라는 가장 가까운 세계를 탐구하는 일종의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그의 호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렌체 코르티잔, 그러니까 고급 매춘부들을 관찰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거의 뭐랄까 연구하듯이 비료를 해요. 이탈리아 다른 도시, 로마나 베네치아의 유명한 코르티잔들에 비해서 피렌체는 영 인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솔직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사는 곳부터 남자들을 유혹하는 방식, 외모나 태도까지 정말 세세하게 비교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다가 한 인쇄소에 들렀는데 여기서 역사에 대한 아주 냉정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데카메론의 저자 보카치오의 유언장 인쇄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유언장 목록을 보니까 침구 몇 개, 질그릇 몇 개,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인 거예요. 위대한 작가의 마지막 유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하죠. 몽테뉴는 이걸 보면서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가난했던 말년을 목격하고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피렌체를 뒤로하고 피사로 향하는데요. 이제는 이 여정 자체가 하나의 매혹적인 관찰 대상이 됩니다. 토스카나의 시골 풍경이 그 독특한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길을 가면서 몽테뉴는 토스카나 지방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점 3가지를 발견하고 기록해요. 첫째는 일요일에도 밭에 나가 일하는 그 부지런함, 둘째는 입으로는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는 예술적인 감성, 그리고 셋째는 도둑 걱정 없이 수확한 곡식을 들판에 그냥 쌓아두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신뢰 사회라는 점. 이 3가지 모습이 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피사에 도착합니다. 이 도시는 당시 피렌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딱 도착해서 보니까 길은 넓고 건물들은 웅장한데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영광만 남은 유령 도시 같은 그런 고요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몽테뉴는 한때 지중해를 호령했던 위대한 해상 강국 피사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의 발길은 과거의 영광이 돌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웅장한 기념물들을 향하죠. 당연히 그의 시선은 피사의 상징이죠. 유명한 캄파닐레, 바로 피사의 서탑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는 그냥 기울어졌네 하고 보는데 그치지 않아요. 수직에서 무려 7큐빗이나 기울어져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록하면서 그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을 진짜로 사로잡았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의 신성한 묘지, campo santo였어요. 이것이 그냥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정말 기이하고 전살적인 속성 때문이었죠. 그는 현지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듣고 정말 놀라면서 기록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신성한 흙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시신을 묻으면 단 하루, 딱 24시간 만에 살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8시간 후에는 땅이 부풀어 오르고 16시간 후에는 가라앉고 24시간 후에는 끝. 몽테뉴에게 이곳은 그냥 무덤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지는 아주 경이로운 장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념물들 너머에는 몽테뉴가 보기에 훨씬 덜 매력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을 따라서 도시의 좀 거친 민낯,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한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사에 대한 그의 평가는 한마디로 혹독합니다. 물도 안 좋고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도 거만하고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특히 프랑스인에 대한 적대감도 느꼈다고 하고요. 과거의 웅장함과 가난과 오만, 그리고 나쁜 물로 정의되는 현재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가 품고 있던 긴장감이 한 사건을 통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몽테뉴가 성당 안에서 두 종교단체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난투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건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귀족의 장례 미사를 누가 집전하느냐, 이 권리를 두고 다투다가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안 끝나요. 사제가 수사를 밀치고 대리주교가 뺨을 때리고 급기야 주먹, 몽둥이, 심지어 촛대까지 무기로 사용되는 완전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신성한 의무가 완전히 세속적인 폭동으로 변질돼버린 이 이야기는 피사라는 도시가 가진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몽테뉴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도시의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현재는 가난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 도시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의 이탈리아 여정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이보다 더 극적인 마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자, 위대한 사상가 몽테뉴와 함께 16세기 이탈리아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로레토를 뒤로하고 토스카나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요, 그냥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의 아주 날카로운 시선은 풍경을 넘어서 그 시대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생각의 흐름까지 전부 깃들어 보거든요. 지금부터 몽테뉴의 눈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의 이면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드리아해의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 바로 안코나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몽테뉴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국제적인 에너지에 단숨에 매료되고 말이죠. 그의 기록 속 안코나는 그냥 평범한 이탈리아 도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리스인, 터키인, 슬라보니아인들이 한데 뒤섞여서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달까요? 이 다문화적인 풍경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몽테뉴는 이제 아드리아해를 등지고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서 본격적인 여정에 오릅니다. 몽테뉴는 루카까지 가기 위해서 8일 동안 쓸 말 8마리를 빌립니다. 비옥하고 탁 트인 시골길을 지나면서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죠. 이 여정은 그냥 어디서 어디로 장수를 옮기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한 위대한 지성의 탐구 과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안코나에서 몽테뉴의 호기심은 그야말로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 슬라이드만 봐도 그의 관찰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는 로마 시대의 영광을 간직한 트라이아노스 개선문 같은 거대한 건축물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슬라보니아에서 날아온 메추라리 떼를 잡는 현지인들의 사냥법 같은 아주 사소한 생활 모습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요. 특히 흥미로운 건 바로 저 해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늘어선 탑들이 차례대로 대포를 쏘면요, 불과 1시간 만에 이탈리아 끝에서 베네치아까지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당시의 통신 기술과 사회적 불안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그리스 교회에서 슬라보니아와 비문을 발견하면서 종교와 민족이 뒤섞이는 모습을 포착하고 현지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 심지어 안코나라는 도시 이름의 어원이 뭔지까지 파고듭니다. 고대 로마의 도로였던 플라미니아 가도를 따라가면서 몽테뉴는 로마인들의 그 경이로운 공학 기술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길을 낸 흔적 앞에서 그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위대한 업적을 실감하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비교가 보여주듯 시간의 힘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합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동맥이었던 폭 40피트, 그러니까 약 12m나 되는 웅장한 도로는 이제 대부분 흙먼지 속에 파묻혀서 겨우 4피트, 1.2m 남짓한 좁은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길이 좁아졌다는 사실을 넘어서 한 문명의 위대함과 그 모든 것이 결국 시간 속으로 스러져가는 무상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좀 쓸쓸하면서도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몽테뉴 일행은 산 정상에 자리 잡은 도시 우르비노에 도착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두칼레 궁전을 방문합니다. 이 인용문은 당시 사람들이 이 궁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1년의 날수인 365개의 방이 있더더라 하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그 규모와 화려함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우르비노 공작의 권세와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물이었던 셈이죠.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몽테뉴의 관찰은 더욱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대부분 목조 천장을 쓰는 다른 이탈리아 궁전과는 다르게 이 궁전은 전체가 벽돌과 아치형 천장으로 지어진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는 점에 주목해요. 동시에 그의 시선은 정치적인 함의를 놓치지 않습니다. 궁전 곳곳에 장식된 스페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장을 보고 아하, 현 공작이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 쪽에 줄을 대고 있구나 하는 걸 간파한 거죠. 더 나아가서 공작 부부가 10살이나 나이차가 나고 불화 때문에 후계자도 없이 별거준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작 가문이 단절되고 이 영지가 교황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암시하는 정보였거든요. 그는 또 르네상스의 천재 피쿠스 미란둘라의 초상화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말을 탄 채로 오르내릴 수 있게 설계된 완만한 계단을 보면서 이 궁전이 가진 군사적이고 실용적인 기능까지 세심하게 분석합니다. 몽테뉴의 학문적인 호기심은 때때로 그를 예정된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저 먼 옛날 카르타고의 장군 하스드루발의 무덤이라는 전설에 이끌려서 일부러 길을 돌아갔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어떤 비문이나 명확한 증거도 찾지 못하고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섰죠.
이처럼 뜬 소문보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그의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정신은 곧이어 도착할 루카의 온천에서 마주하게 될 불확실한 의학의 세계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자, 이제 몽테뉴의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병이었던 신장결석을 치료하기 위해서 루카 온천에 도착해서 꽤 오랫동안 머물기로 한 거죠. 이때부터 그의 일지는 도시나 유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또 치유를 둘러싼 당대의 문화와 의학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내면의 탐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숙소를 고르는데 아주 신중합니다. 이 문장에서 그의 선택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보통 아픈 사람이면 그냥 치료받기 편한 곳을 찾을 텐데 몽테뉴는 달랐어요. 아름다운 경치와 강물의 소리 같은 심미적인 만족감을 우선시했던 겁니다. 15일간 11크라운을 내고 거실, 침실 3개, 부엌이 딸린 아파트를 빌린 그의 선택은 정신적인 평온과 삶의 질이 육체의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그의 선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루카에서 몽테뉴는 도찰하는 아주 독특한 온천 치료법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단순히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관을 통해서 뜨거운 물줄기를 머리나 심장이 있는 위치처럼 아픈 부위에 집중적으로 쏘는 방식이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압을 이용한 이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치료법은 곧 그의 매일의 일과가 됩니다. 그의 치료는 엄청난 양의 미네럴 워터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첫날 아침에만 무려 7잔, 무게로는 3.5파운드, 그러니까 약 1.6리터에 달하는 양이었어요. 그는 이 물이 미지근하고 약간의 단맛이 나지만 거의 맛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과 경험을 마치 과학자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온천 치료의 배후에 있는 의학이라는 게 결코 명확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이 표가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도나티라는 의사는 가벼운 점심에 저녁을 푸짐하게 먹으라고 하는데 프란치오티라는 의사는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심지어 현지 사람들은 각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섞어 마시면서 저마다의 민간요법을 이야기하죠. 16세기 의학은 고전의학과 새로운 경험주의 그리고 민간요법이 뒤섞인 그야말로 혼돈의 장이었고 몽테뉴는 그 한가운데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설사약을 먹고 나서 아주 심한 부작용을 겪고 또 의사들의 서로 다른 조언을 직접 경험한 몽테뉴는 결국 이런 통렬한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의학이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에게 의학은 확고한 원칙도 없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학문으로 비춰졌던 거죠. 이렇게 의학에 대한 기대를 접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온천 마을을 구성하는 흥미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라는 훨씬 더 풍요로운 관찰의 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몽테뉴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이 작은 휴양 마을의 독특한 사회 구조를 해부하는 인류학자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의 관심은 몸의 치유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복잡하고 생생한 삶의 모습으로 옮겨가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외딴 온천 마을에서조차 당시 유럽을 양분하던 프랑스와 스페인의 거대한 정치적 대립이 아주 미묘한 사회적 코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쪽 귀에 꽃을 꼽고 머리카락을 넘기느냐. 이게 그냥 사소한 유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소속을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몽테뉴는 이처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개인의 가장 작은 몸짓에까지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포착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현지 문화에 깊숙이 녹아들기 위해서 몽테뉴는 직접 무도회를 주최합니다. 이 과정은 그의 사려 깊고 세심한 사회적 지능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는 그냥 파티를 여는데 그치지 않고 상품 준비부터 음악가 섭외, 그리고 지역의 유력한 부인들에게 정중하게 상품 수여를 부탁하는 것까지 모든 외교적, 문화적 절차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건 그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몽테뉴는 마치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았어요. 그의 기록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이 가득합니다. 교육 한번 제대로 못 받았지만 즉흥적으로 아름다운 시를 짓는 천재 시인 디비치아부터 종교와 국경을 넘나들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군인 주세페까지
심지어 하품할 때 귀에서 바람이 나오는 기이한 병을 앓는 상인이나 아티초크 가시에 찔린 상처를 마법의 돌로 치료하려는 판사대리 같은 인물들도 그의 관찰을 피할 수 없었죠. 이 다채로운 인간 군상들은 16세기 삶의 생생한 축소판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의 화려한 축제로 이어집니다. 자, 여정은 르네상스의 심장부, 피렌체로 이어집니다. 몽테뉴는 운 좋게도 도시의 가장 큰 축제인 세례 요한 축일의 바로 한가운데에 서게 되죠. 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 숨겨진 피렌체의 열정과 정치적인 긴장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고대 로마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정말 스릴 넘치는 전차 경주를 목격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경주가 얼마나 박진감 넘쳤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대공의 마차가 계속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트로치 가문의 마차가 바짝 따라붙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하지만 몽테뉴가 진짜 주목한 건 경주 결과가 아니라 군중의 반응이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이 자신들의 통치자인 대공의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그의 경쟁 가문인 스트루치를 열렬히 응원했다는 거죠. 이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니라 메디치 가문의 통치 아래 잃어버린 공화정의 자유에 대한 피렌체인들의 미묘한 저항이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웅장한 행렬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 행렬은 시민의 의무, 종교적인 장엄함, 축제의 화려함이 한데 뒤섞인 종합 예술 같았죠. 피정복 도시 시에나에서 온 곡물 행렬부터 시작해서 천자로 분장한 아이들이 탄 거대한 마차,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세례 요한까지, 몽테뉴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축제의 생생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곧이어 방문할 피사에서 마주하게 될 쇠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피사입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했던 강력한 해양공화국의 영광이 이제는 현재의 고요함 속에 유령처럼 떠도는 도시죠. 이곳에서 몽테뉴의 시선은 화려한 축제에서 벗어나서 역사와 쇠락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성찰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도시의 공동묘지인 camposanto와 그곳에 얽힌 기이한 전설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가져온 신성한 흙이 단 24시간 만에 시신을 뼈만 남기고 분해시킨다니, 이 이야기가 몽테뉴의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그는 이 믿기 힘든 현상에 대한 현지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 세상을 설명하던 시대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camposanto의 무덤들을 둘러보던 몽테뉴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숫자, 4입니다. 한때 도시를 이끌고 지중해를 지배했던 400개의 위대한 귀족 가문 중에서 이제는 단 4가문만이 피사에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 극명한 숫자 하나가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강력하게 한때 막강했던 해양공화국이 겪어야 했던 극적인 쇠락의 깊이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웅장하지만 텅 빈 건물들과 잃어버린 권력의 기억으로 가득한 피사에서 몽테뉴는 모든 위대한 인간의 사업이 결국 맞이하게 될 보편적인 운명에 대해서 깊이 사색합니다. 그의 토스카나 여정은 이처럼 철학적인 질문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이 질문은 단지 16세기 피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도시와 문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한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